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셨어요? 저는 AI 시대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예산 증액에 좀 동의해달라. 지난해 예산보다 8.1%면은 꽤 많은 예산 증액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예산보다는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제2의 도약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박정희, 김대중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산업화의 기반에 대한 얘기를 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박정희 시대에 있어서의 경부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나 제조업들이 융성했고 우리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IT, 그다음에 스타트업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보 산업을 깔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AI 인프라가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AI 근간 산업을 위한 예산을 우리는 준비할 때다, 그 얘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보화 고속도로를 놨기 때문에 지금 27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지 않았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에 있어서의 중심 국가로서 도약을 위해서는 그 전략산업 기본을 다지는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8.1%의 예산의 증액이 많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꼭 필요하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민생 실용 예산을 좀 시정연설을 통해서 요청한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 안 들어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이. 저는 국민의힘이 참석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작년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작년 9월에. 네, 그래서 참석하지 않아서 그때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가봤자 야당에서 야유만 하는데 뭐하러 가느냐.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는 건 그 야당 보려고 나가는 거 아니지 않냐. 국민들을 보기 위해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생각이에요. 이번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것들, 이것은 물론 야당도 여기 과거에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무슨 피켓 들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긴 했지만, 그 대통령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떤 향방에 대한 그런 감시의 기능도 있잖아요, 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석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안 참석해서 상당히, 이렇게 되면 보수가 자꾸만 고립되게 되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가운데서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 IT 산업혁명 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건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그 동안에 보면은 뭐 그 박정희 그 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 보수 진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두 분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큰 틀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언급한 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혁명, AI 혁명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이 IT 혁명할 때 그 김대중 대통령 때 할 때 제가 기자였어요. 네. 그때 검찰 출입 기자였는데 그때 사실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앞장서자라는 슬로건 하에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랬더니 벤처 IT 업체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흥청망청 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잡혀와서 뭐 횡령 혐의라든가 이런 경우로 붙잡혀 왔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돈 너무 국가 예산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때 깔아놓은 인프라로 인해서 대한민국 IT 강국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작용이 좀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AI 혁명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지난 올해 대선 치르기 전에 한동훈 대표도 200조 투자하자 AI 혁명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AI 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AI 3대 강국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3대 강국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연설 시작 전에 보면서 좀 허전하다라는 부분이 그게 바로 그거죠. 이제 본회의장에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뼈 있는 농담처럼 던졌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시정연설 불참하면서 이제 로텐더홀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다 이러면서 야당 단합 불법 특검 이런 피켓을 들고 이제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벌였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앞선 의총에서 이제 전쟁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을 존중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저런 그 내란과 어떤 극우의 늪속에 빠져 있을지 오죽하면은 조갑재 닷컴 대표인 조갑재 대표가 바퀴벌레라는 표현, 극우 세력은 바퀴벌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말을 하는 거 존중해야죠 야당을. 근데 그게 정상적인 야당이냐 그거죠. 존중받으려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전쟁은 지금 여당과 이재명 정부 할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내부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죠.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중요한 첫 시정연설 대한민국의 에이펙의 성공적인 어떤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AI 시대에 있어서의 첫 예산을 심사하고 그거를 대통령이 당부하는데 비판을 하도록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존중을 받으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특검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입니다. 12월 3일 날 표결을 방해했고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에 들어와서 표결하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바깥에 대기시켰던 그런 일을 했던 자당의 의원이 지금 시정연설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되나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그걸 존중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내란 세력도 자유로운 어떤 의사표현의 하나야 라고 하는 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중을 받으시려면 내부에서부터 존중받을 만한 전쟁을 통해서 존중받을 만한 위치를 확보해라. 그 말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을 해도 서로 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대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대한민국에서 여야 야라는 게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그거는 뭐 국민의힘 비판 세게 하셨지만 상당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도 컬핏하면 그냥 내란당 얘기하면서 니들은 문을 닫아야 돼 없어져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양쪽 모두가 극한으로 가고 있는 것들의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비상계엄을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나 뭐 저 한동훈 교수는 아주 반발을 하다가 결국은 그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혹은 그 의원들의 대부분 혹은 지지자들 대부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사실 이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에 의원총회 장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계속 바꿨어요. 국회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 다시 당사 세 차례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엄 선포 직후에 알고 봤더니 홍철호 전 전무수석, 한독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계엄 선포 나흘 전에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었다는 거. 이것도 새롭게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계엄을 알고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특검은 좀 판단하고 추궁을 했던 거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독대는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여러 차례 우왕좌왕하면서 의원들을 표결을 하기에 안 좋은 조건으로 만들었느냐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청에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그러면 의원들을 예결위장에 어떤 수단과 걸거리지 않고 거기 대기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끔 우왕좌왕하게끔 했느냐.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그 중간에 들여다보면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불법계엄을 일으킨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렇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이고 국무위원도 몰랐던 것 같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사실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비상대권의 의지라든지 곽종군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나오는 당시에 한동훈 그다음에 몇몇 정치인들을 바로잡아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라고 했던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장기간 동안 이 얘기가 거의 규정사실에 대했다고 봤을 땐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게 비상계엄 해제가 되지 않기를 바랬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그게 대해서 협조를 했느냐?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문제인데 저는 당시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보좌진들의 이 핸드폰이 압수가 돼서 포렌식이 됐고 특검이 이걸 확보한 상황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조사했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혐의 내용들을 입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사실상 표결을 적극적으로 하려기보다는 표결이 안 되기를 바랬거나 방해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은 명백해요. 최소한 8명이 본청에 있었으면 안에는 들어가서 종족수를 채워줬어야죠. 반대표로 던졌어라도. 그거 안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안 되기를 바랬던 거죠. 사실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었는데 이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국회로 가려고 하다가 국회가 봉쇄가 돼서 당사로 다 모였어요. 당사로 다 모였었는데 그때 그 서범수 총장이 지금 그 국회가 출입이 된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빨리 가자라고 이제 한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중진들 얘기도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대학 선후배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형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비상계엄인데 어떡하려고 이러냐면서 막 고함을 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 나도 너랑 생각이 똑같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다들 모두 당황을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국회 그러면 한 대표가 아니다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국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휴영호 원내대표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왜 국회 예결위장 뭐 우리도 당황하긴 했어요. 근데 외교리장 당사 예결위장 뭐 그다음에 국회 당사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도착하자마자는 문자를 계속 날렸거든요. 이게 와라 일로 와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우왕좌왕했는지 이것이 이제 핵심은 이것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랬던 것이냐가 이제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그 서영주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가 봉쇄됐으니까 봉쇄됐다 열렸다 다시 봉쇄됐으니까 뭐 핑계라도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핑계죠. 남들은 다 담 넘어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왔느냐. 경찰이 막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 그 안에 있었던 8명은 왜 투표를 안 했느냐. 왜 표결을 안 했느냐. 그때 헬리콥터가 다다다닥 거리면서 그 국회 그 광장에 내리고 그 군인들이 막 투여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비상계엄이 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투표를 안 했느냐. 한 층만 올라가면 투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논쟁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국회의원한테 그런 걸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비판, 역사적인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긴 좀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 전 원내대표도 사실 그 한 30분 정도 29분가량 국회 통제가 가능했던 점을 특검조에서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조한 이유가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30분 뚫렸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한 의원이 없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적을 안 하면 그 포고령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바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이 내란의 혐의자들을 보면 바보 행세를 해요. 박성재 장관 전 법무부 장관도 바보 행세하잖아요. 나는 시킨 대로 했어요. 그냥 비상계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바보.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래도 본인이 공무원 출신이고 나름대로 헌법기관으로서 그 정도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지도부잖아요. 판단하라고 앉혀놓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판단을 못했을 때는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는 위헌이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판단을 왜 했죠? 그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저는 다른 거를 다 차지하고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8명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고 몇몇 의원, 신동 의원이 아마 본회의장 왔다가 표결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이 아직 표결이 다 안 된 것 같다.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거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는지. 그리고 각종군 특전사령관에게 지금 안 된 것 같으니까 끌어내라. 라는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고 헬기가 있고 군의 총부리가 국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아니라. 그런 상황들만 보고받았어도 이게 무력화 인식을 못했다? 저는 이건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런 그 영장 청구에서 심사는 다른 사람들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태도를 보면 혐의를 완전히 교묘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포고령을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아닐까? 첫 줄 보면 나오잖아요. 굳이 문제를 거기다 단체 대화방에 쓸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다 안 썼으니까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좀 약간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아니, 근데 포고령을 언급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본회의장 앞에 그 휴게실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그때 포고령이 하여튼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뭐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왔는데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포고령이 나왔다는데 11시 23분쯤 발표가 됐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미쳤나 봐. 다들 보고서 아 이게 뭐야. 그리고 무슨 저 전공의들 처단한다. 48시간 내에 복귀하려면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포고령이 이게 말이 돼? 라고 그 모여 있는 사람 의원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누가 뭐 거기다 이게 포고령이 불법 뭐 법적 문제를 따지고 뭐 그런 경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걸 봤으면 누구든지 이거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뭐 사람 마음이니까 나는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걸 뭐 우리가 법적으로 그 증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장소를 어디서 모이는가를 놓고 그 단체 대화방에서도 그래서 한 대표가 우재전 의원인가요? 다른 의원 아이디로 대표다
국회로 몇 모여라라고 번 보냈어요. 그렇게 뭐. 몇 번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의문이 보냈어요. 그러면 홍철호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고 한덕수 총리와도 통화를 했고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랑 통화를 해서 의견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 얘기는 없지라는 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문을 곰곰이 그 당시에 생각했거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것들이 용산에서 바라던 사람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한동훈 잡아서 내 앞에 데려와 총으로 쏴서 죽일 거니까 이 발언과 일맥상통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당시 이 사람이 체포 대상이었던 걸 알았던 거라고 저는 좀 추측이 돼요. 아 체포될 대상이니까 대상이 굳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내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주 독특하게 한동훈 전 대표만 여당 대표로서의 체포 뭐 이런 거에 들어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결국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하지도 않고 여기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은 있었겠으나 저는 한덕수와 7분을 통화했단 말입니다. 7분이면 긴 기간이에요. 설명을 쫙 했을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상황 등등등.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높고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계엄이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이 계엄의 성공 여부를 바라면서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포기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텐데 이제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 재판관이 판정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무슨 예단하기 쉽지 않죠.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전 소장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그런 증거들을 다 봤으면 CCTV 다 봤으면 그러면 아마 나는 탄핵시켰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CCTV 보면 저분이 그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라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영장이 기각이 돼서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 못했다. 그 위법성 인식을 잘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 기각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사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인식을 못한다. 그런 것도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굉장한 불신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근데 법조계에서는 저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본인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통화 녹취록이라든가 지시를 받았다든가 사전에 알았다라든가 이런 것이 명백해 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금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게 구속시키기가 쉬울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어떤 자료까지 확보했는지를 몰라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영장 청구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영장의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범죄의 중대성은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만큼 아주 중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시에 여당 그리고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그 같은 동조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동조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범죄 중대성이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범죄 심각성에 있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부분인데 도주료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 증거 자체가 다 확보가 돼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게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대성과 어떤 그 증거인멸의 농후함을 합산했을 때 재판부가 판단하겠는데 그래서 특검의 영장에 사실 원대실의 보좌진들 이 지근거리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모셨던 보좌진들의 이 핸드폰 이 휴대폰에서 뭐가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 행위를 하고 나서 아유 우리 연대가 지금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이거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 죽겠어 뭐 이런 사적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거의 100% 발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재판부의 어떤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